박근혜 전 대통령만을 위한 전용 의상실에서 찍힌 최순실 씨의 모습입니다. 지갑에서 5만 원권 현금을 꺼내 직원에게 건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된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의상실 운영비는 매달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이 돈의 상당 부분을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나 윤전추 전 행정관을 통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냈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의 기치료비, 주사비와 삼성동 사저관리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쓰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문고리 3인방 등은 자신들끼리의 통화를 위해 차명전화, 이른바 대포폰을 51대나 개통했었는데 이 전화 개통비와 통화비 1,300여만 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나갔습니다. 이재만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에게 활동비 쪼러 건네진 9억 7천여만 원 중에는 아파트 구입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된 경우도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무에 쓰여야 할 나랏돈이 개인 주택 구입에까지 쓰인 겁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 비용 등 의혹이 제기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전용 의상실에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옷을 만지며 무언가 지시합니다. 이영선, 윤전추 당시 행정관은 옆에서 깍듯하게 최 씨를 수행합니다.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운영하던 이 의상실의 운영비는 청와대에서 건네진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충당됐습니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압수한 최순실 씨의 자필 메모, 청와대를 뜻하는 영문자 BH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의 이름 약자 옆에 숫자들이 잔뜩 쓰여 있습니다. 특검 당시 의문으로 남았던 이 숫자들은 국정원 뇌물수사에서 풀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들 3명에게 휴가비 등 용돈으로 나눠준 금액과 정확히 일치한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은 자금을 사용하는데 최 씨가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이재만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자금이 든 쇼핑백을 청와대 관저에 전달할 때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함께 있는 것을 자주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영선 전 경호관 역시 최 씨의 운전기사에게 테이프로 봉인된 쇼핑백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통합을 둘러싼 국민의당 내부의 원심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통합 찬성파가 내년 2월까지 통합을 마무리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데 대해 반대파는 개혁신당 창당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반대파는 통합 의결을 위한 전당대회 무산을 위해 총력전에 돌입하는 한편 당내에 신당 창당을 위한 사무처를 설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통합을 추진한다면 확실하게 갈라설 것이라고 밝혔고 최경환 의원도 풍찬 노숙을 하더라도 보수 야합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른정당 의원 11명 전원이 온전히 통합 열차에 승차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금까지 통합 추진 과정이 저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탈당과 한국당 복당을 기정사실화한 상태고 김세현 의원과 이학재 의원도 복당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복당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안철수, 유승민 대표는 통합 논의 기구를 본격화하고 통합 열차의 속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의원들을 만나 함께 가자고 설득하고 있지만 원심력은 점차 커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왕세제가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죠. 연락도 안 됐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다. 이명박 때 곽승준이 아랍에미리트 고위층과 한라인을 만들어놨었는데 그게 끊겼다. 뭐 이런 식이고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파왔던 사람은 김종대 의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김종대 의원이 한 이야기 좀 읽어주십시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UAE 원전 수주 계약을 하면서 뒤에서 비밀 군사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약속했다. MOU는 박근혜 정부 때에서야 맺어졌는데 박근혜 정부가 MOU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탈이나 문재인 정부가 이를 수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내용은요. MOU. 국군 파병, 병참 물자 및 장비 지원, UAE군 현대화 교육, 방산 군사기술 제공 등입니다. 확실히 이렇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잘못은 단 1도 없어요. 근데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의리죠. 전 정부의 일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안위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진행했던 게 맞는데 자유한국당 늦자고 없는 새끼들이 이걸 씹는 바람에 이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노무현 정부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과 UAE 간 군사협력협정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15일 UAE의 수도 아부다비에 서명됐다. 이 협정은 2017년 5월 13일 발효됐고 협정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만료를 앞둔 지난해 5월 12일에 10년 더 연장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또 원류가 노무현 정부다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것들은 이게 자기들한테 어떤 불리한 문제가 나와서 지금 크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기승전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군사협정은 있을 수 있잖아요. 문제는 원전이 언제 생겼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군사협정은요. 다 공개된 내용이에요. 언론을 통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군사협정이고요. 이런 군사협정은 아주 많은 나라와 맺어요. 그리고 정부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안보 상황 중에 하나이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거는 이게 아니에요. 이거하고 별개의 따로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시대에 만들어졌던 비밀 군사협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핵심인데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졌던 정상적인 군사협정을 갖다가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이게 그건지 그게 이건지 헷갈리게 그렇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핵심이 이명박과 UAE의 왕세자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김어준 총수가 문제 제기한 것이 이 왕세제와 문재인 정부를 이간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원전 수주와 원전 수주에 덤으로 따라가는 군사 비밀 양해 각서를 해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군 파병과 UAE 현대화 교육 등 전부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박근혜 때도 국회 인준을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밀 MOU를 체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퍼주면서 무엇을 이명박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했느냐. 이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런 국가적 이익 없이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국가 군사를 팔아먹는 문제였고 이 문제는 미국과도 굉장히 긴밀하게 작동돼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부분을 무엇 때문에 물음표. 왜 명박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퍼줬느냐 UAE에. 근데 UAE가 사실은 아랍의 분쟁과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지역입니다. 여기가 우리 한반도 좀 지정학적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잘못 관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아랍의 국가와 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험한 상태에 있는 UAE에 가서 이렇게 비밀로 체결을 하고 그러면 MB는 무슨 이득을 취했느냐.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이어서 저는 이거 게이트로 가야 된다. 반드시 게이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쪽의 전문가이신 김종대 의원이 이제 마지막 쐐기를 박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 UAE와 군사 협력해야 되는 건 원전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유였다. 그때는 한국형 고등훈련기 T-50이라는 기종을 UAE에 수출을 하고 또 UAE 왕세자가 직접 한국에 와서 생산업체인 카이에다 투자 의향서까지 밝히는 등 양국 간 항공사업을 둘러싼 협력이 있었다. 순수 방위산업에 국한된 협력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답이 이제 나오네요. 그 군사협정을 아까 명령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타기 하면서 그러니까 원전에 관련된 이면 규약이 뭐냐가 중요한 그렇죠. 팩트인데 군사협정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먼저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야 정말 비열한 집단이네요. 아무리 돌아가시고 안 계시다 하지만 이 새끼들 하는 짓은 정말 치졸하고 이건 반인륜적이고요. 정말 짱돌로 조사버리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밟아버리고 싶어요. 그렇죠. 정말 이가 갈리죠. 예. 나쁜 새끼들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청와대 초청해서 만났고요. 김복동 할머니 병문안도 갔습니다. 최근에 위안부 합의에 관련된 그 이면 합의나 뭐 이런 것들이 외교부 통해서 나왔잖아요. 할머니들 뜻에 어긋나는 합의 죄송하다 사과드린다면서 또 박근혜가 쌓아놓은 똥을 우리 대통령이 지우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뽑아놓은 대통령은 맨날 사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참말로 진짜 이거는 화가 나는데 화가 나면서도 이게 제대로 된 국가의 모습이죠. 이전 정부에서 어찌됐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일제시대 때 겪었던 이 피해자분들에게 대못을 박는 상처를 줬는데 이것을 이번 정부에서 국가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것은 굉장히 잘한 거고요.
이런 모습이 국민들로 하여금 어떠한 피해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국가가 나를 보살펴주는구나 하는 확신을 하나씩 심어주는 이게 길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할머니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주문한 것이 향후 이 문제와 일본과 논의할 때 명확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돈 돌려주고 쪽팔리니까 사과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거를 문재인 정부가 이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받들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좀 난관에 빠질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0억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100억에 대해서 일부를 또 모금을 했어요. 모금을 해서 어쨌든 지급을 했습니다, 이미. 할머니들한테. 그러니까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상생과 무슨 화해재단이니까 폐지하고요. 돈 다시 되돌려주고 이 합의를 무효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 비슷한 날 4일인가 3일인가 강경화 장관이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일 위안부 합의는 파기 포함해서 모든 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언론들은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었을 때 이걸 파기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의 추측 보도를 많이 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는데 전면 파기도 있고 뭐 다른 나라가 중재해주는 방법도 있고 뭐 등등 돈만 돌려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강경화 장관의 말은 저는 의미가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파기라는 말이 들어가고 그것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면 사실상 파기 쪽으로 어떤 가닥을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까지 말을 띄워놨는데 만약에 파기가 안 되면 국민적인 실망이 커져요. 신빈님 말씀이 맞는 게 위안부나 국정교과서는 진보 쪽이 아닌 분들도 박근혜 정부에게 실망해서 돌아서는 정말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처리는 굉장히 명료하고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의 소신이 원칙이에요. 대통령 이하 장관들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은 이제는 외교뿐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원칙 하나로 굴러가는 나라가 됐고요.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일본을 걱정을 하는데 일본의 아베는 지금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비치면서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 들여다봐야 될 게 일본이요. 일본이라는 나라의 외교 분야에서 2018년에 가장 집중할 외교 분야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한국과 중국과의 외교 관계 회복이 일본 외교의 첫 번째 목표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베가 앞에서 나서서 강경한 말을 뱉는 것은 뻥카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본은 지금 중국과 한국과 어떻게든 이 외교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게 2018년이고요.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아베가 날리는 뻥카는 트럼프가 날리는 뻥카하고 약간 비슷해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은 절대로 좌고우면하지 말고 원칙대로 밀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일본은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국제관계가 벌어진 거예요. 아베 입장에서도 지금 어쨌든 국민들한테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것이 일본도 지금 개헌 정국이거든요. 개헌 정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 반응이 굉장히 시큰둥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체 이제 자유대 관련해서 이제 개헌을 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국민들 호응을 못 받고 있어서 실각할 가능성도 굉장히 있는데요. 적어도 이 동북아에서 역사가 굉장히 익사이트했지만 그래도 한국이 그동안에 한 번도 외국 인근 국가들하고 전쟁도 하지 않았고 원칙을 저는 평화를 지켜온 국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은근한 권위가 있어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국내에서는 이렇게 긴박하게 했지만 그런데 아베라는 자는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요. 일본에 대해서. 일본 국민한테도. 배울 점 뭐냐면 너무 일본한테 치우친 외교 정책 때문에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왕따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그런데 그런 시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수백만 명을 죽였단 말이죠. 그리고 유물적 자산을 다 갈취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부강하게 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럼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사과, 그 출발이 일본군 송노예제 피해 할머니들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동북아시아의 정서가. 세계적 정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모 대통령 한 부패하고 적폐하고 능력 없는 대통령을 비리를 잡아서 약점을 잡아서 이렇게 비밀리에 체결하는 것. 한국을 너무 우습게 알았고요. 아베가 정상적인 놈이었다면 정상적으로 체결을 하고 정상적으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너희들도 약점은 잡았지만 박근혜한테 국회 인준 받아서 우리 공식적으로 하자. 이렇게 돼야 동북아시아에서 정상적인 국가로 대접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약점 잡아가지고 은근슬쩍 졸속적으로 긴박하게 서명해놓고 100억 띡 통장에 발송시켜놓고 끝! 이런 개 같은 걸 누가 이해합니까? 어느 나라에서도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오히려 우리는 박근혜를 욕하고 있지만 세계에서는 아베를
또라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국제관계를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바로 아시아에서 왕따 당하고 욕 처먹고 자국민한테도 지지 못 받아서 개헌 실패 가능성이 99%입니다. 지금 일본. 지금 아베가 또라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당한 박근혜는 진짜 모질이 중에 모질인 거지. 그래서 어떤 제가 면에서 양아치만 보면. 또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합의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그럼요. 그래서 왜 그 다른 방송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 인륜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상 그게 조약이든 합의든 뭐든 간에 다 무효래요. 인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당사자 합의 없이 자기들끼리 합의한다는 건 자꾸 무효인데 그걸 뻔히 알고 있을 놈들이 모질이 박근혜를 협박했든 꼬드겼든 간에 박근혜는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임기 내에 뭔가 중요한 업적을 남기고 싶어서 환장한 거다. 근데 이런 표현 정말 좋지 않아요? 합의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사죄로부터 시작하는 거다. 사죄를 먼저 하고 진정성 있게 사죄하고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국가 차원의 사죄죠. 공식적으로 무슨 뭐 담화를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화통화를 했다 그랬잖아. 박근혜한테 아베가 유감입니다 정도로 발표했다 그러잖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박근혜가 피해자야? 박근혜가 위안부야? 그러니까 이거는 합의를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일단 공식적으로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한 뒤에 그러면 상대방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쁜 폐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사죄를 하고 피해 당사자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됐다 할 때까지 사과를 한 뒤에 그리고 나서 그게 당사자들이 이거 일본의 진정성 알겠다. 뭐 피해자들이 관련해서 무슨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국제사회에 자기들의 죄를 막 알리고 하는 오랜 시간의 과정이 있고 난 다음에 한일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용서를 하겠습니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본인들 피해자분들 입장에 나온다면 그때 국가가 나서서 이 관계를 마무리해 주는 것이 최적적인 해결일 수 될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한 거예요,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흥분할 게 아니라 이 비밀 체결에 있어서 아베의 인센티브는 무엇이나 이걸 밝혀야 된다.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또라이 양아치 맛도 못한다고 하지만 이 정도의 승낙이라고 한다면 전 뒷거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뒷거리가 뭐냐. 저는 이것을 밝히는 것이 이 TF의 역할이지 이게 잘못됐다고 밝히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뒷거리가 뭐였느냐. 비자금이었느냐. 아예 무슨 인센티브가 있었냐. 아니면 여기에 사실은 미국의 압력이 방산업체와 관련해서 압력이 있었느냐 이런 게 밝혀주는 게 저는 TF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는 국민이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이후에 사실은 우리가 아까 우리 권 PD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체결에 누가 와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파헤쳐서 반면교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은 루틴화를 시켜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 신비님이 얘기한 부분은 아마도 현 정부 내에서 외교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 가닥을 잡고 밝혔을 텐데 이게 굉장히 국제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도 관련돼 있을 거고 굉장히 안보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터뜨릴 수 없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일 거고 아마도 내부적으로는 반면교사 삼을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해놨을 거고요. 정부 내에서는 다 인지하고 있을 거고요. 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건 그 위안부 합의,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부분 있잖아요. 일본이 박근혜에게 3가지 정도를 요구하고요. 한국은 그 위안부 합의에 있어서 이면 합의 때문에 또 3가지 정도의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잠깐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본이 한국에 요청한 것들이 첫 번째, 시민단체를 설득해서 송년상 이전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요구를 했습니다. 철거 계획을. 박근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대협 등 관련 단체를 설득하고 소녀상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제3국 위안부 기림비는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박근혜는 제3국 위안부 기림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왜 들어줬냐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인센티브가 저는 있다. 아베 인센티브를 밝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성노예 단어 사용을 금지해라라는 일본의 요청에 박근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공식 명칭을 바꿨습니다. 아이고. 참. 그래서 우리는 다시 바꿨죠. 공식으로. 어떻게 바꾼지 아세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할머니. 예. 이게 정확합니다. 확실하게. 예, 확실하게. 알겠고요. 어쨌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할머니들을 부르고 병상도 찾아가고 그런 진정성이요. 알겠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또 반값 등록금 요구를 했었는데요. 반값 등록금 요구에도 묵살하고 국가장학금이라는 꼼수를 활용해서 대학생들을 기만했던 것이 바로 이명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대학생들의 다양한 실천 연초에 그리고 이명박이 구속될 때까지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선배님, 저는 선배님의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입학했을 때 여기가 대통령 나온 학교라고 그 사람 이름이 이명박이라고 처음 들었는데 그때는 선배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기억나는 건 대통령이 나온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거나 좋아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만들겠다고 하고 본인만 잘 사는 나라 만드신 선배님, 감옥에 있는 503번이 해야 할 일을 너무 안 했다면 선배님께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저는 선배가 뿌린 씨앗을 후배가 거둔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꼭 철창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꼭 철창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운대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혹시 이명박이 BBK가 내 거다 라고 어디서 말했는지 아시나요? 바로 광운대에서, 광운대 대강당에서 BBK는 자기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어가 빠졌다느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짓거리면서 BBK는 자기 게 아니다. 그렇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지금 이제 와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지금 적폐청산에 분위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뒷공무니를 빼면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작년 촛불과 함께 이 적폐청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대중적인 단어가 됐는데 이 이명박이라는 사람 자체가 적폐의 온상 아니겠습니까? 이명박이라는 사람 자체가 적폐의 온상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지자유 특공대를 꼭 완수할 수 있도록 꼭 이명박이 구속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제 다시 세월호다 31번째 시간입니다. 자, 순주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다음에 명용님. 안녕하세요. 유명정입니다. 예, 두 분과 함께 3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다시 세월호다 말고 세월호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을까요? 메인 테마로. 세보지도 않았다. 메인 테마로 한 500번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이 이제 2,700번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전 됐을 거라고 봐요. 네. 초반에는 엄청 했죠. 뭐 일주일에도 한 몇 번씩 했으니까. 자, 그 세월호 참사가 지금 올해 2018년 들어가면 4년 차. 만 4년이 돼가고 있어요. 진상규명이 빨리 돼야 됩니다. 여담인데 KBS 연기대상을 보니까 그 윤현민이라고 탤런트 하는 젊은 친구 있는데 이분이 세월호 팔찌 이렇게 차고 나왔더라고요. 그 사진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 들어요. 그 전에도 박근혜 정권 때도 세월호 리본, 노란 리본 차고 다니거나 손목에 팔찌 차고 다니거나 그러면 좀 달라 보였잖아요. 젊은 친구가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걸 볼 때 느끼는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감동. 실제로 그 사회 이슈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어떤 직업으로서 배우 하시는 분들도 그냥 있긴 하잖아요. 속마음이 어떨지 모르지만 당당하게 그런 걸 하고 다닌다는 거 그게 주는 뭐랄까 효과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왜 응답하라 1987인가 1988인가 그 드라마에 나왔던 친구도 외국 여행 가는데 세월호 리본 달고 이렇게 가방에 달고 다니고 뭐 그러는 거 보면서 한 번 더 기억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윤현민 씨가 그 오른손 팔목에 세월호 팔찌를 실리콘 팔찌를 차고 나왔네요. 그분한테는 당연한 걸 수도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아직도 그게 용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에 윤민성님, 작곡가 윤민성님 아시죠? 네. 우리 방송으로 아마 윤민성님한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된다면 아마 수천만 원은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일단 윤민성님은 그 이전에 막 노래 불렀던 것들 중에 그 헌법 제1조, 그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만들어진 노래고 그 이후에 이런 노래도 있어요. 서울에서 평양까지. 이건 가요로도 불리지만 민중가요로도 불렸던 바로 그런 노래고. 아무튼 민중가요에 있어가지고 가장 역사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번에 김근태 재단에서 주는 상을 받았습니다. 민주주의자 김근태상을 받았는데 세월호 관련해서도 이분이 부른 노래들 많죠. 뭐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다음에 잊지 않을게. 그리고 전에 왜 돌아가신 분들 이름 다 나오는 이름도 있었죠. 돌아가신 분들 이름을 전부 다 가사에 집어넣어서 노래 불렀던 그런 이름 노래도 있었고 그 외에도요. 뭐 더 이상 무참히 죽어간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등 그리고 전에 왜 우리 탄핵 국면에서 이게 나라냐 시오피읍 이런 음악들을 부르셨던 분인데 이분은 말로 그냥 쉽게 하는 우리들보다 오랜 시간 동안 창작의 고통을 통해서 세월호의 아픔을 알렸던 바로 그런 분인데 이분이 좋은 상을 받게 돼서 정말 다행이고요. 상금도 있댔는데 이분이 저 다 아시다시피 우리도 지금 윤민석 작곡가 돕자 하는 그 공지를 지금도 띄워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 자체가 저작권을 받지 않고 이제 음악들을 만들다 보니까 생활이 너무 공공해지셨고 부인이 투병하고 계시는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상금을 받을 때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이번 상금은 좀 이기적으로 쓰겠습니다. 이해해달라고. 이제 보통 이제 좀 경제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런 상금 받으면 또 기부하시고 그러잖아요. 자,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도 섭외를 위해서 엄청 노력했는데 지금까지도 거절하고 계세요. 나는 방송에 나가서 당신들한테 피해만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완고하게 사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처음으로 불렸던 노래는 그거였죠. 잊지 않을게. 다 아시죠, 여러분들? 예. 예. 그리고 우리 방송에 세월호 다루는 에피소드에 간간히 집어넣어드리고 있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 때 굵직굵직한 시국사건에도 그 노래가 딱 들어맞는 게 있어요. 가사가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어쨌건 좋은 음악 만들어주신 윤민성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요즘 대리운전 업계 어때요? 무한 경쟁 체제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우리 방송 초창기 때. 후원하고 싶다. 방송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후원하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돈을 잘 버시는 분이었나 봐요? 아니요. 대리운전 사장님이었죠. 그게 박근혜가 그 엄혹하던 시절에 팟캐스트 전체 시장에서 최초의 광고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돌려줄 것인가를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뭘 줄 것인가. 금액으로 적립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그 엄혹하던 시절에 큰 힘이 되어준 업체다. 사람이 가져야 될 의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차이가 없다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준 이런 분들의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대리운전은 1800-6606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뉴본스킨 이미라 대표. 저는 어릴 때 아토피를 알았어요. 한번 망가진 피부는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는 걸 알았죠. 아기 물티슈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피부에 안 좋은 성분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물티슈 업계에 세계적 신화를 만들어낸 사람. 다시 한번 그 신화에 도전한다. 원단부터 달라야 해요. 갓난아기라고 해서 아기만 쓰는 건 아니고 아기도 쓰는 온 가족 모두 안심하고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아기들이 쓰는 스킨케어 제품도 같은 정신으로 개발했습니다. 다른 제품들처럼 아무 효과 없는 정제수를 쓰지 않아요. 피부 진정에 좋은 병풀 립스로 바꿨어요. 확실히 달라요. 간단해요. 나만의 비법이죠. 나의 아기가 쓸 거니까. 기대하세요. 갓나나기를 검색하세요.
요즘에는 단체 선물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내가 단체로 뭔가를 하고 싶다, 무슨 행사가 있어서 뭘 하나 맞추고 싶다 할 때 떠오르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거의 쇼핑몰인데. 네.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네. 이분들처럼 다양한 물건이 있는 곳이 없어요. 정말 그러네. GALLERY 갤러리 gift.co.kr 1666-5404. 오, 싸고 영 싸네. 감동스러운 게 이거네요. 사이트에 등재되지 않은 상품이나 국내에 없거나 세상에 없는 상품도 개발 제작 가능하다 됩니다. 오, 대단한데? 단체 선물은 갤러리 기프트였습니다. 자, 오늘 손주님이 갖고 오신 이야기는 뭡니까? 예, 오늘은 이제 연이어서 해군 얘기를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천안함 때 해군이 대응했던 그 부분과 세월호 때 대응이 어떻게 달랐나 좀 비교해서 말씀을 몇 가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천안함은 다 아시겠지만 2010년도 3월 26일에 백령도 해상에서 이제 저녁 오후 21시 22분에 이제 상황이 발생이 돼서 이 함대로 28분에 최초 이제 침몰 사실이 보고가 됩니다. 우선 합참의 대응을 말씀을 드리면 합참에 이제 처음 보고가 된 게 45분에 이제 전달이 됩니다. 17분 만에. 그 이함대로 전달이 되고 17분 만에 이제 보고를 받고 나서 22시 05분에 합참에서 상황팀장 그리고 상황장교들이 사전에 이제 지정된 각 작전사령부랑 전파 대상자들에게 상황을 우선 전파를 하고 긴급 조치조라고 해서 17명 정도가 이제 모여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이제 논의를 했다고 하고요. 22시 30분에는 합참 연합사 작전참모부장은 유선 회의를 통해서 전체 상황이 연합 위기를 선포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합참 안에서만 내부적으로 처리를 해도 될 것인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합참 주관으로 위기 관리를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고 해요. 22시 30분에 여기 이제 첫 보고가 들어오고 나서 45분 만에 이제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22시 42분이면 이게 첫 보고가 들어오고 57분 만에 결정이 된 게 공군작전사령관하고 이제 해군작전사령관 그리고 요 협조하에 공군 헬기를 해군작전사령부로 작전 통제할 거니까는 통제권을 넘겼고요. 침몰 원인 분석을 위해서 전력 그리고 전문 인력 요런 사람들 사전에 준비를 해서 날이 밝으면 이제 밝은대로 즉시 투입을 할 거를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명령이 이제 57분 만에 지금 수립이 됐죠. 그래서 통제를 하는 것까지 모두 다 수립이 됐고 23시 10분에는 합참 의장이 이제 해군작전사령부랑 공군작전사령부가 참가한 통합 상황평가 회의를 통해서 인명구조작전에 가용한 전력을 통합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조를 하면서 우리 군에 가용한 정보 자산을 즉각 투입할 것과 그 탐색구조 작전을 위한 작전 지침을 구체화해서 얼른 하달을 하라고 지시를 했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응이 굉장히 빨라요. 해군 함정이 침몰해서 그런지 대응이 굉장히 빠른데 세월호 침몰했을 때 합참이 과연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합참이 이제 그 3함대로부터 보고를 받은 게 15분에 보고를 받았어요. 9시 15분에. 이게 이제 목포서에서 목포 상황 보고서 1보를 받고 13분 만에 그 합참으로 이제 그 보고가 됐고요. 35분에 상황평가 회의를 했대요. 이게 유선하고 화상으로 해서 탐색구조본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거를 논의를 했다네요. 그리고 36분에 해적사로부터 함정 출동을 보고를 받아요, 합참이. 그래서 전력 이동 확인, 상황 보고 받고 전력 이동 확인을 했다고 하고 38분에 공작사로부터 HH-60 헬기를 뭐 출동시켰다고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38분부터 48분 사이에 해적사에서 구조함, 상륙함 현장 이동시켰다. 보고 받고. 근데 지금 계속 보고만 받고 있죠. 뭔가 액션이 없어요. 계속 보고를 받다가 10시 25분에 해경 본청 상황 보고서 2보가 도착을 해요. 합참으로. 근데 여기에는 그 1, 2, 3정이 52명 구했고 헬기에서 18명 구했다고 적혀져 있어요. 근데 이 합참에서 보고받았을 때 최초 500명 정도 된다고 보고를 받았다는 거죠. 예, 근데 10시 25분에 1, 2, 3정이 52명, 헬기 18명 구조했대요. 나머지 인원들이 지금 구조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근데 또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계속 이제 보고만 받아요. 올라오는 보고 확인 아까 했던 것처럼 상황 보고받고 확인하고 보고받고 확인하고를 반복을 하다가 11시 8분에 합참의 최초로 이제 그 지시를 내려요. 이게 이제 세월호 침몰하고 난 다음이죠. 최초 지시 내용이 특전사 참모장으로부터 특전사 부대 출동 준비 지금 됐다고 보고를 받으니까 그럼 출동시키라고. 이게 11시 8분에 합참의 첫 지시. 가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제가 요거 자료를 쭉 보면서 배가 침몰하고 바다에 탑승객들이 빠졌으면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SSU를 제일 먼저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을 먼저 출동을 시키라고 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 지시가 없어요. 그 합참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SSU를 합참이 출동하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어요. 요거는 그 해군 쪽에서 그쪽에서 이제 출동 지시를 한 거고, 요 특전사 출동 지시를 하라고 한 다음에 11시 27분에 해경 본청 상황 보고서 3보를 받아요. 여기서는 총 구조 인원이 162명 구조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11시 27분에.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역시 구조가 안 된 지금 상태라는 거죠. 근데 역시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다가 11시 40분에 합동 작전과장이 탐색구조 전력, 인명구조에 필요한 인력을 좀 지원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긴급 출동을 좀 시켜달라 해서 합참에 건의를 해요. 그러니까 합참이 뭐 지시를 하달했다고 하는데 이게 왜 군사 2급 비밀인지 모르겠어요. 이 지시 지령이. 근데 2급 비밀로 묶어놔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건의를 했고 1시에 다시 또 그 합동 작전 과장이 구조 구호 작전 투입 전력으로 해서 현장 작전 통제 임무 지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명령이 내려갔대요. 근데 이것도 역시 군사 2급 비밀로 묶여 있어요. 확인이 안 되는 걸로. 그래서 11시 8분에 천안함과 너무도 다른 대조적인 대응으로 11시 8분에 첫 그냥 특전사 출동시키라고 그 지시를 한 걸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후 시간에는 별도 지시 없이 역시 예하부대 보고사항만 계속 확인을 해요. 보고를 받고. 그게 좀 답니다.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방부에서 그 김관진한테 보고했다고 이제 공식적인 자료로 제출한 게 27분이죠. 근데 합참 자료를 보면 국방부 장관한테 9시 15분에 보고했다고 적혀져 있어요. 그게 좀 특이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천안함 보고를 받은 게 천안함 침몰하자마자 이함대 사령부로 이제 보고가 들어왔잖아요. 세월호 침몰 같은 경우에는 목포서에서 3함대로 보고를 했어요. 요 이제 두 그 사령부에 대한 대응을 좀 보면 우선 천안함 같은 경우에는 21시 30분에 대청도에 전개 중인 고속정 2개 편대를 바로 구조하라고 지시를 해요. 이 지시가 처음에 그 천안함 침몰 그 연락을 받자마자 2분 만에 내려간 지시예요. 그리고 21시 31분 속초함에도 백령도 서방에 신속히 기동할 것을 지시를 했고 인천 해경소에 구조 지원 요청을 했어요. 요게 처음에 천안함 침몰 사실 인지하고 3분 만에 내려진 지시예요. 요게 이제 그 이함대 사령부 그리고 해작사랑 공작사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지원을 했던 내용 중에 일부분인데 요렇게 됐는데 세월호 같은 경우에 3함대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9시 4분에 고속정 2척 출항을 했고 뭐 항만 경비정 2척 출항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뭐 3함대 긴급 조치반 소집했고 7분에 해작사의 상황 보고를 했고 8분에 고속정 2척 9분에 고속정 2척 그리고 한문식함에 출동하라고 지시했고 11분에 해작사령관의 지휘소 위치 초동조치 지휘 뭐 이런 걸 그 요청을 했다고. 그래서 초동조치 지휘를 해줄 것을 보고를 했다고 해서 요거 말고 없어요. 구조 지시 뭐 어디에 뭐 요청을 하고 이런 거 그냥 없어요. 그냥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속정하고 한문식함은 구조정이 아니에요. 가봤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요렇게 초량을 지시를 하고 나서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웃기는 거는 천안함 때는 이 대청도에 있던 고속정 편대가 가서 네. 이게 상황이 벌어진 게 9시 22분쯤에 벌어졌고 네. 그다음에 정식 보고 체계로 해서 보고가 올라가서 출항 지시가 30분에 나왔거든요. 네. 출항 지시는 정말 실시간으로 아주 빨리 예. 대응을 그런데 예. 출항 지시가 30분에 떨어졌고 네. 그 다음에 그로부터 26분 후에 고속정 편대가 현장에 도착해서 인명구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로 50몇 명이 시작했어요. 구조가 된 거예요. 바로 시작했어요. 인명구조. 맞아요. 예. 근데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세월호에서는. 근데 이게 더 이제 놀라운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천안함 관련된 자료는 이게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천안함 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뭐 아시는 분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천안함에서부터 연락을 받고 23분 만에 청와대에 보고가 됐어요. 대단하죠.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군대라서 그러나 진짜? 정말요? 그러면 군대라서 그런다고 하면 지금 천안함 같은 경우에는 탑승 인원이 90명이에요. 최후를 탑승 인원 476명이었잖아요. 사안이 좀 경미한가요, 세월호가? 그래서 그랬을까요? 네, 그래서 23분이 소요가 됐다는 거에 참 화가 많이 났는데 일단 천안함 같은 경우에는 상부 보고 시간이 그 국방부랑 합참까지 17분이 걸렸고 해작사는 3분 걸렸고 청와대 23분 걸렸어요. 근데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해작사까지 5분, 합참 13분, 국방부 25분, 장관 보고 28분.
대통령 보고됐는지 모름. 이게 차이가 있죠. 예,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 중수본부장이 해수부 장관한테 29분에 보고가 됐어요. 9시 29분에. 그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안행부 장관 강병규 장관한테는 9시 25분.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에는 그 해경 본청 상황보고서 일부가 발송된 게 30분에 발송이 되거든요. 여기에 청와대 사회안전실, 총리실 이렇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같이 이제 30분에 보고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천안함대 동원 장비 인력을 좀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1200톤급이잖아요. 천안함이. 그리고 승조원이 90명이었어요. 근데 파견했던 좀 인력을 보면 해군 같은 경우에는 SSU 112명, 그리고 UDT 83명, 그리고 광양함 뭐 평택함에서 36척 배를 띄웠고요. 헬기 등 뭐 항공기 11대, 그리고 뭐 특전사 요 뭐 33명, 그리고 공군에서 헬기 5대 뭐 이렇게 띄웠대요. 근데 세월호를 좀 보면 세월호 때 보통 250명 정도 평균 잠수해서 지원 인력까지 하면 250명 정도가 돼요. 그러면 별로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천안함 때 그 파견한 인력과 250명 정도 차이가 나고요. 함정 같은 경우에는 37척, 천안함은 36척 투입했고 세월호는 37척 투입했고요. 항공기 같은 경우 7대, 해군은 천안함은 11대 투입을 했어요. 공군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일단 인원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천안함 1200톤, 세월호 6835톤에 탑승객이 476명인데 별 차이가 없어요. 천안 때 투입한 인력과 별 차이가 없고 구조활동을 봐도 방금 명중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속정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인명 구조를 실시를 해요. 문제는 여기 21시 28분에 한미가 완전히 침몰을 하거든요. 한미가 침몰한 지역과 함수가 침몰한 지역은 수심이 다른데 함수가 침몰한 지역은 20m 정도 되는데 한미가 침몰한 지역이 45m예요. 세월호가 47m라고요. 비슷해요. 예. 근데 바로 인명구조를 시작을 해요. 진짜 실제로 인명구조를 시작을 하고 처음에 그 이함대 사령부에서 상황반장이 대청도에 있었던 고속정 편대 바로 출항을 시키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요게 거리가 굉장히 가까웠어요. 17km 정도 이제 침몰 지점에서 그래서 30분 정도 이제 걸렸는데 도착하는 데까지. 문제는 이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 삼함대랑 실제 세월호 침몰 현장은 80km 정도 차이가 나니까 거리가 훨씬 더 멀죠. 그 대신 헬기로 움직였다면 시간 차이가 없어요. 예, 시간 차이가 없었는데 더 이제 큰 문제는 여기서 세월호는 선수가 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선수가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 활동에서도 대응이 너무 틀렸던.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항상 그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잠수를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근데 그 광주 지원에서 광주지검 이제 특별수사팀에서 국방부 감찰단한테 조사가 아니고 상황 설명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서류를 보낸 게 있어요. 질문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게 적어서 회신을 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 좀 읽어드릴게요. 광주지검에서 해군 특수요원이 최초 잠수한 시간이 약 18시경 이후였는 바 12시부터 18시경까지 활동한 내역이 무엇인지 6시간 동안 잠수를 1회도 실시하지 않았는데 그 경위가 뭔지에서 물어봤어요. 검찰에서. 그러니까 해군에서 뭐라고 지금 답변을 했냐면 해군은 2시간 중에 3차례 정도 잠수를 시도를 했대요. 그리고 해남구조대장이 2차례 현장 확인을 하였으나 조류가 강하고 침몰 선박 주변에 생기는 와류 및 선내로 조류가 빠르게 유입되고 있어 잠수가 불가하였음. 또 해경 삼천구함에서 여객선의 침몰 경위 및 정보사항을 확인하고 구조 작전에 대한 조언을 했다고 했어요.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배 안에서 조언을 했다고 했고요. 12시 8분에 해경 삼천구함에 도착한 SSU 일행도 해남구조대장 주관으로 현장 상황 정보 파악을 했대요. 인명구조 활동 아니고 그냥 정보 파악을 했고 12시 44분에 삼함대 SSU가 현장에 도착해서 여기에 그 제가 말씀드렸던 삼함대에 있었던 SSU입니다. 고속정을 타고 도착했어요. 헬기가 아니고 12시 44분에 도착을 했고요. 현장에 도착해서 잠수를 시도했지만 강조류와 역시 와류로 잠수 불가라고 되어 있었고 1시에 해남구조대장이 해경청장 주관으로 실시하는 토의를 했다네요. 토의에 참석해서 현재 여객선 상황을 확인하면서 그 해경 측의 초기 구조 조치에 대한 조언을 또 했대요. 아니 여객선 상황을 모르나요? 이거를 확인하면서 해경한테 조언했다고. 과거 자기네들이 어떻게 했는지 과거 사례 그리고 예행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1시면 세월호 침몰하고 2시간 반 정도 예인 가능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다고 적어놨습니다. 검찰 측에 있는 답변 내용이고요. 그 다음 1시 25분에 해수부 장관이 이제 삼천구함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해경지휘부의 권고로 장관이 현장 확인 시 해남구조대장이 동행하여 잠수 가능 여부 판단 및 구조 분야에 대한 또 조언을 했대요. 그러니까 돌아봤다는 거죠. 해수부 장관이 이제 오셨으니까 보트 타고 현장 어떤지 이제 돌아봤다는 얘기예요. 해남구조대장이. 여객선 상태에 대해서 선체가 해저에 닿아있을 것으로 추정을 했고 잠수는 현장에 강한 이제 와류와 강한 이제 그 유속 때문에 불가하다고 판단을 했대요. 1시 25분에. 그리고 해남구조대장은 해수부 장관에게 정확한 실종자 수를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향후 구조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을 했대요. 1시 25분이면 세월호에서 구조된 인원 파악하고도 남을 시간이죠. 근데 배 안에 얼마나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된다고 조언을 했다고 하고요. 2시 20분에 삼함대 사령관이 또 현장을 방문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을 또 동행해서 모시고 보트를 타고 가서 강조류와 와류 현상 지속으로 잠수 불가를 재차 확인을 했고 3시 13분경에 HH-47이 현장에 도착해서 리부 세척하고 UDT 15명을 해상에서 진수한 후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HH-47이 와서 UDT 15명 해상으로 떨어뜨렸다고요. 그 사람들 건졌다는 얘기인데 원래 이렇게 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삼함대에서 왔던 링스 헬기도 호이스트가 없어도 됐어요. 그냥 SSU 태워서 그냥 바다에 떨어뜨렸으면 됐던 건데 원래 그렇게 뛰어내려요. 물갈퀴만 그렇죠. 차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UDT가 15명이 도착을 했는데 UDT 요원이 잠수 가능성을 판단하였으나 역시 강조류와 와류로 잠수 불가 해서 삼천구함에 대기. 모든 SSU나 다 삼천구함에 현재 대기하고 있었고요. 역시 삼함대 사령관 해경청장 그리고 여기 이제 3시 30분에 삼천구함에서 해경청장과 삼함대 사령부 탐색구조 작전 협조회의를 진행을 해서 세월호 그 도면, 선체 도면 전에 여러 차례 얘기했죠. 현장에 선체 도면 없었다고 해경이 거짓말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회의했어요. 여기 써 있어요. 여객선의 선체 도면과 수면 위로 보여지는 여객선 선수 모습을 토대로 여객선의 상태를 계략적으로 도식화하여 예인시 문제점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대요. 그리고 5시에 SSU 잠수조 3조가 침몰 현장에 이동했으나 강조류 역시 와류로 잠수 불가 대기. 그리고 자신들이 항상 얘기하죠. 지원기관이라고 해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조언하고 제안했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주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원기관이니까 계속 옆에서 조언하고 제안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역시 이제 행위는 구조자 영명에 대한 책임의 비전. 그러니까 세월호 침몰 사실도 그 119한테 처음에 보고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건 목포서에 원래 9시 이분 협조 요청 받은 거를 아예 그냥 없는 걸로 계속 얘기를 해요. 책임 회피를 위해서 같은 거고 역시 와류랑 이런 걸로 잠수 불가 했다고 지난 방송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더 이제 좀 특이한 거나 이상한 거, 그 해경 본청 상황실의 녹취록을 보면 오후 2시 32분 05초에 해경 본청 상황실 녹취록에 이게 목포서 현장에 있는 목포 구조대 대장하고 본청 상황실하고 통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통화한 내용에 계속 잠수부들 잠수하고 있어요? 하고 물어봐요, 본청에서.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청에서 어디 지금 선체?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본청에서 선체 안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청에서 지금 몇 번째 들어갔죠? 몇 명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지금 보고 들어온 거 1차만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녹취록에 다시 그 18시 14분 보면 본청에서 그래요. 상태 확인, 그러니까 요때 진입을 해서 어떤 거 확인했냐고 물어보는 중에 본청 상황실에서 뭐라고 하냐면 뭐 하려 30분이나 있었냐고 그래요. 세월호 침몰 당일날 30분 해경 잠수사가 잠수를 했다고요. 물론 요거는 입수 내역이 없어요. 입수 일지 없어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SSU는 와류가 물이 세고 와류가 있어서 발도 못 담그고 있죠. 근데 해군 잠수사들은 30분이나 입수를 했어요. 거의 최대치 입수한 거네요. 왜냐면 산소 탱크를 메고 들어갔을 거니까 초기에는 스쿠버, 네. 그렇게 해서 입수해서 복귀하는 데까지 거의 한 탱크 용량을 거의 다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잠수한 거네요. 근데 왜 SSU는 못했을까요? 정말 못했던 게 맞나요? 그리고 답변을 하기를 이렇게 회의를 하고 조언을 하고 제안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국방부에서 이후 구조 작업이 장기화되면서 사고 해역 조류를 분석한 결과 대조기에는 정조 시간대에 유속이 1노트 이상으로 잠수 작업이 거의 불가능하였고 고조 정조 시간대 잠수 작업 시간이 소조기에 비해서 약 2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1루트 이상이어서 잠수를 못했대요. 참 대단하다. 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광주지검에서 또다시 6시 이후로 잠수를 1회만 실시했잖아요. 1회 실시해서 하잠색 하나 연결하고 16일 날은 끝이었어요. 더 이상 입수한 거 없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국방부에.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제출을 했냐면 18시 이후에 잠수 1회만 실시한 이유가 해남구조대가 4월 16일 17시경 잠수조 2조, 3조를 이제 준비하여 여객선 침몰 현장으로 이동하였고 수면상으로 노출된 선체 주변에서 잠수 가능 여부 및 안전 위의 요소를 판단한 결과 현장 해역에 조류가 빠르고 선체 주변에서 해수가 강하게 돌면서 이게 와류죠. 예, 선체 내부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 등의 육안으로 식별을 하여 이렇게 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간 게 아니고 육안으로 식별하여 정상적인 잠수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 아니 그럼 2차, 3차에서는 특수부대들이 그렇게 못 들어갈 거라고 판단을 한 거고 1차 하잠색 연결한 거는 들어가서 연결을 했고 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잠색이라는 게 설치할 때는 가이드라인을 배 위치까지 배 진입을 하거나 수색하기 위해서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요. 처음에 연결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2차부터는 하잠색 라인이 설치되어 있는데 잡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걸 못 들어간다고 판단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하잠색만 딱 연결해 놓고 그 뒤로 이제 잠수가 없었죠. 연결해 놓으면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네. 잠수가 없었고요.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해경들한테 해경들도 역시 자기네들뿐만이 아니고 해경들도 잠수 준비를 하고 대기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만 못한 거 아니야. 해경도 못했어.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서 이제 그거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해남구조대장은 해경 측과 대화하면서 조금 전에 잠수를 실시했던 해경 잠수사가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선체 안으로 빨려 들어갈 뻔했다고. 그 얘기를 자기가 실제 들었다고 적어놨어요. 그 말을 직접 들었음. 이라고 적어놨고요. 그래서 상계 잠수 제한 사항을 극복하고 하잠색을 연결하기 위해서 먼저 완만하게 경사진 선체 우현면을 타고 내려가 잠수 시 위험 여부를 확인한 후 잠수 가능 시에 선실 입구에 그리고 잠수 위험할 때에는 선체면 끝단 위치에 하잠색을 연결할 것으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대요. 이렇게 하기로 하고 교육을 실시했대. 이걸 딱 보는데 SSU는 평소에 훈련이 안 돼 있구나. 그래서 잠수를 할 때는 현장에서 이렇게 따로 교육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예, 잠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까지 시켜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처음 알았고요. 이제 실제 18시에 입수했던 SSU들에 대해 이분들이 직접 답변을 한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해남구조대장은 고무보트를 수면 위로 나와 있던 선체 앵커 부분에 이제 연결하여 고정시킨 후에 자기네들 내려줬다고. 그리고 잠수사는 경사진 선체 우측면을 미끄러지듯이 타고 내려가 선수부에서 가장 가까운 3층 격실 진입로 부근에 도착을 하였는데 선실 입구 쪽 진입로에 역시 또 와류가 형성이 돼 있고 해수가 지속적으로 선체로 유입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에어포켓이 열심히 빠지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을 했다는 거죠. 예, 잠수사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서 하잠색을 3층과 4층 사이 난간에 연결하고 18시 10분에 상승함이라고 적어놨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와류도 엄청 세고 물살도 엄청 센데 입수하고 10분 만에 가이드라인 싹 설치하고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해남구조대나 SSU나 UDT나 이런 특수부대원들이요. 천안함 가라앉았을 때 천안함이 가라앉은 곳에 유속이 보통 3노트래요. 거기 들어가서 다 가이드라인 설치하고 수색 구조하고 심지어는 살아있는 사람까지 생존자를 구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노트가 무서워서 못 들어갔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다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지만 세월호는 선수가 떠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도 말했던 것처럼 미끄러듯이 우측면을 타고 그렇죠. 내려간 거고 천안함 한미는 그냥 가라앉아 있어서 정말 가이드라인을 잡고 바다로 들어가서 유속을 해치면서 그러고 연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10분 만에 훅 하잠색을 설치하고 훅 올라왔대요. 그럼 안 한 건가요? 못 한 건가요? 잠수를? 참 어렵네요. 예, 저는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읽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이렇게 국민의 생명보다 자신들의 안전이 이렇게 우선인 사람들한테 전쟁이 나면 과연 믿고 맡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총 맞을까 봐 어떻게 정쟁을 하실 건지 참 걱정인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0분 만에 하잠색 하나를 설치하고 올라왔다는 얘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여보, 당신을 닮아서 아이들이 수학을 못하는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나 수학 정말 잘했다고요. 그 거짓말 실화냐? 그럼요. 수학은 자신이 얼마만큼의 실력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걸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아웃풋 러닝 수학을 한번 가보세요. 오호, 인터넷 강의 계획 수립, 수강 여부, 수강 내용 등을 다 체크해주네. 그뿐만이 아니에요. 수학과 관련된 모든 질문에 대해 24시간 내에 유튜브로 답변도 해준다고요. 이제 수학은 티칭을 넘어 코칭입니다. 설명할 수 없다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웃풋 러닝 opl.kr 0507-1303-1361 그리고 이제 6시 33분에 이제 그 잠수 2조에 대해서 요 이제 실제 잠수했던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기를 18시 33분에 잠수조가 이제 하잠색을 설치해서 이용해서 선실로 진입을 시도를 했으나 역시 또 강조류 그리고 선체 내의 해수 유입으로 잠수사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서 와류로 급상승했다고 하고 더 웃긴 대답이 이후 잠수 작업이 가능한 조건이 될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 배가 다 가라앉을 때까지. 에어포켓 다 빠지고, 옆으로 전도돼서 바닥에 누울 때까지. 탑승객들 다 사망할 때까지 대기했대요. 왜? 자기네들 안전하게 잠수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적어놨고요. 18시 45분경에 해경에서 해군이 설치한 하잠색을 사용해도 좋은지 문의를 했대요. 하잠색이 하나 있잖아요. 네. 예, 해경이 우리 이거 써도 돼? 그러니까 쓰라고. 양보. 적어놨어요. 아름답다. 네, 그러니까요. 네. 해군이 설치한 하잠색을 해경에 사용토록 조치하였음이라고 써놨고요. 그 해경에서는 한계조 2명이 하잠색을 이용해서 역시 잠수를 실시했는데 강조류 또 선체 해수 유입 등으로 해서 잠수사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서 다시 또 올라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당시 여객선 침몰 현장은 강조류, 와류, 선체 내 해수 유입 등으로 잠수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또 궁금해진 게 있습니다. 제가 SSU는 어느 환경에서 잠수가 가능할까요? 풀장. 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에 뭐 해경이 잠수를 막았다. 그래서 실제 잠수가 막은 게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검사가 질문을 했어요. 광주지원에서. 그러니까 해경을 엄청 옹호를 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해경이 해군의 잠수를 대기시키거나 제지한 사례 없다고. 예. 그래서 다만 해군이 설치한 하잠색을 구조 작전을 총괄하는 해경의 요청에 따라 사용토록 허용을 했을 뿐이지 막은 거 없다고. 그리고 이제 광주지원에서 또 이제 그 질문을 하기 16일날 잠수 투입되었던 잠수사 상대로 이것 좀 확인해달라고 해서 질문을 한 게 당일 조류가 잠수가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였냐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통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서면으로 좀 답변 좀 해달라고 해서 보냈어요. 광주지원에서. 그래서 정말 불가능했냐고. 그러니까 잠수 그 김성현이라는 잠수 반장이 이제 얘기를 하기를 12시 44분 현장 도착해서 잠수 시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역시 강조류 와류로 불가능했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12시 44분에 역시 또 어떤 뭐 잠수하려는 잠수사 SSU에 대해서 또 물어보니 역시 해수 유입되고 그리고 감독관도 역시 잠수 불가하다고 판단을 해서 자기들이 잠수를 못했다고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날 잠수를 했던 SSU는 모두 이제 뭐 똑같고요. 그래서 공무 보트에 복귀한 잠수를 했던 잠수사들부터 수중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잠수사 몸이 선체로 빨려 들어가려고 하는 조류가 강하여서 몸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그렇게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잠수사로부터 그 하잠색 하나 수중 내려갈 수 있는 하잠색 하나 이제 설치했다면 잠수에 문제가 없는데 여전히 하잠색 설치한 이유도 강조류 와류 때문에 잠수 못했다. 그게 이제 공통된 대답이었습니다. 모든 그날 잠수했던 SSU 모든 대원들이 이렇게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광주지원에. 그리고 그 설치한 하잠색이 어디까지 그 연결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이제 그 선체 진입이 무리였냐고, 어려웠냐고. 그러니까 3타층 난간 쪽에 이제 연결을 했고, 침몰 중에 세월호 주변 또 얘기하죠. 와류, 강조류에서 더욱 강조를 내놨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선실 내 진입 절대 불가였음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예. 이 내용은 뭐 그 뒤로 다 똑같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막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똑같아요. 똑같아서 이거는 뭐 굳이 제가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궁금한 게 있잖아요. 과연 천안함 침몰 현장의 유속과 세월호 침몰 현장의 유속이 어떻게 다를까?
어떻게 다른데 이렇게 대응이 완전히 다를까? 180도에서 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천안함 그 침몰 해역 같은 경우에는 유속이 이제 27일이 1.4노트, 28일이 2.8노트, 29일이 1.3노트, 30일 2.5노트, 31일이 가장 셌네요. 5.3노트였고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16일 날이 최강류 뭐 시간대별로 있어요. 전류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세월호가 침몰하고 난 다음에 2시 54분이네요. 이게 최강류일 경우 유속이 2.8노트 그리고 20시 17분에 2노트 최강류로 해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7일 날 같은 경우에는 3시 34분 2.2노트 오전 9시 2분 1.6노트 오후 3시 26분 2.7노트 그리고 18일 같은 경우에는 00시 32분에 2.2노트, 그 다음에 새벽 7시 13분 2.3노트, 그 다음에 9시 48분 1.7노트. 천안함에 비하면은 거의 물이 멈춰있는 수준인데? 네. 오히려? 그렇죠. 근데 왜 세월호 사건 초반부터 저류가 엄청 센 것처럼 보도를 했죠? 그 천안함 그 언론 기사를 제가 그래서 들고 왔어요. 천안함 당시 백령도 선안주 2.7km 앞바다에서 사고 해역 유속이 5.8노트로 천안함 침몰 당시 음력 2월 17일로 조수 간만의 차가 가장 컸을 점점점 이런 언론 기사가 떴고요.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과거 천안함 구조 작업 당시 인근 해역의 유속이 5에서 6km 이거 듣도 보도 못한 유속을 적어놨어요. 였고 확보된 시야가 50cm 미만이라 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세월호 침몰 해역의 유속이 8km에 시야는 20m도 안 된다는 언론이 빵빵 터졌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국정조사 당시에 천안함 침몰 당시 SSU 구조 활동에 대해서 좀 제출을 해달라고 했어요. 세월호 국정조사 당시 그러니까 국방부가 뭐라고 제출했냐면 인명구조 작전에 대해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실종자 가족들의 수중 그 인명구조 중단을 요청할 때까지 진행이 됐다고 했고 그 한미 선체 침몰 수역이 수심 45m 이게 얘네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스쿠버 한계가 40m 이상이면 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SSU 애들은 그 천안함 구조 당시에 스쿠버로 했죠. 그래서 써놨어요. 45m로 스쿠버 잠수 한계가 40m를 초과하고 강조류로 인하여 구조함의 위치 유지가 제한이 되었으나 신속한 실종자 탐색을 위하여 위협을 무릅쓰고 스쿠버 잠수 기법을 사용. 근데 요거 이제 그 잠수 관련된 그 자료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긴급하고 급박성이 있는 이런 구조 활동 같은 경우에는 SSDS를 사용하지 않아요. 표면 공급식으로. 왜냐하면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위에서 이제 배 위에서 잡아주고 코칭해줘야 되는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다 갖추기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보통은 긴급하게 구조 활동을 하면 아무리 강조류라도 스쿠버를 사용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얘기를 하죠. 몇 미터 내려가면 안 되고 스쿠버는 사용이 안 되고 그거 굉장히 따져요. 세월호 자료를 보면. 근데 천안함 때는 45m고 스쿠버 잠수 한계가 40m인데 물 위에서 실종자 탐색을 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스쿠버를 했대요. 그렇게 자료를 제출을 했고요. 잠수 진행간 그 제한 사항이 해양상 그 환경, 잠수 장비, 수중 작업 시간 제한 등으로 원활한 수중 작업이 어려웠다고. 짧은 정조 시간, 깊은 수심, 실종자 구조의 긴박성 등으로 주야 구분 없이 일을 평균 3번에서 4번 정도 걸쳐서 잠수를 실시를 했고 잠수사의 육체적 피로 가중이 됐다고.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잠수를 했다는 거는 지금 세월호 침몰 당시에는 민간 잠수사분들이 하셨고 해군하고 해경은 한 명이 1일에 1회 그것도 이제 번갈아 가면서 휴가도 가고 이제 그러면서 했다는 거죠. 근데 천안함 때는 이렇게 열심히 했네요. 1일 평균 3-4차례까지 잠수를 하면서. 그래서 구조함 상륙하면서 잠수요원 숙식, 잠수 작업 후 온수, 특식 등을 지원했다고. 그 전에 저희 잠수사님 오셔가지고 인터뷰했을 때 리베로 와서 가장 좋은 점이 뭐냐고 그 달라진 환경이 뭐였냐고 여쭤봤는데 황병주 잠수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씻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네. 예. 근데 이 천안함 때는 해군에서 이렇게 숙식 제공하고 온수, 특식, 잠수 작업 쭉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미 해군이 수심 40m 이상에서 실제할 경우에는 스쿠버보다 심해 잠수 장비 운용을 하는 게 낫겠다고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해남구조대는 작전의 중요성과 신속한 잠수 작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스쿠버 잠수 기법의 한계를 초과하여 잠수를 실시했대요. 이거 왜 세월호 때 안 했나요? 왜 안 했을까요? 세월호 때는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쭉 보는데 참 많이 좀 화가 났는데
네, 대응을 이렇게 했습니다. 해군이. 그래서 너무 차이가 났던. 그래서 만약에 네. 해군이 세월호를 천안함 디하듯 했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았다 이런 가정하에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안타깝네요. 천안함 대응했던 걸 보니까 못했던 건 아닌 것 같다. 너무 틀리다. 지휘부부터 밑에 현장에 있었던 잠수 요원들까지 너무 틀리다. 그래서 비교를 좀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좀 해서 왔고요. 그다음에 제가 광주지검 수사팀에서 제출해달라는 자료 내용을 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권한자랑 대원들 상대로 해서 좀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광주지검에서 이게 현장 출동 시 현장 상황, 그러니까 300명이 갇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너네 알고 갔니? 그거 좀 조사해 줄래? 지휘부부터 밑에 이제 출동하는 SSU까지 그래서 그 광주 지원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감찰단이 뭐라고 제출을 했냐면 해남구조대장, 현장 지휘부죠. 제가 그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9시 34분에 해작사로부터 SSU 출동 준비 지시를 받으면서 세월호가 침수 중이고 근해에 사람들이 다 빠져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갇혀 있는지 몰랐다고 해남구조대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34분에. 그리고 44분에 작전사로부터 출동하라고 이제 명령을 받고 이때도 역시 해상에서 표류 중인 승객들 인명구조 빨리 가서 하라고 건지라고 이렇게 해서 지시를 받고 가서 자기네는 몰랐다는 거죠. 배 안에 사람이 남아 있었는지. 그리고 출동했던 SSU도 역시 35분에 부대에서 비상 소집 시 작전대대장 해남구조대장으로부터 처음 상황을 인지하였으며 인지 내용은 여객선이 침몰하고 있으며 탈출한 승객이 해상에서 표류 중이라는 내용으로 승객이 선내에 갇혀있다는 내용 인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죠. 이건 뭐 다 똑같아요. 똑같이 그냥 해상에 표류하고 있는 승객들이 있으니까 빨리 가서 건져. 이거는 뭐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렇게 이제 지시를 한 시간에 이제 언론하고 기관들의 좀 브리핑을 좀 보면, 브리핑 내용을 좀 보면, 9시 50분에 해양수산부가 첫 브리핑을 하거든요. 첫 브리핑을 하는데, 세월호 탑승객 수 471명, 그리고 그 중에서 승객이 447명, 선원 24명이라는 것과, 해경정 4척, 해군 함정 7척, 헬기 3척이 구조차 출동을 했고, 인권 유조선에게도 구조협조를 요청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해군 함정 7척, 헬기 3척, 해경정 4척이 출동을 했고라고 브리핑을 했는데 이거 출동했고라고 안 들리고 딱 보는데 이렇게 지금 현장에 가 있구나라고 들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브리핑을 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이제 중요한 건 중대본의 브리핑이 10시 40분에 있었어요. 10시 40분에 출동 현황이라고 해서 헬기가 16대. 근데 7035기 녹취록 이제 제가 읽어드려서 알겠지만 다 막았잖아요. 못 들어오게. 근데 헬기 16대, 현재 구조 인원이 110명, 선박 24척, 해군 16척, 소방 1척, 해경 4척, 민간 3척. 어마어마하죠. 없었잖아요. 이 것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있었고 MBC에서는 10시 19분에 헬기 경비정 190명 구조 자막이 이제 뜨면서 해군과 고속정 함정 링스 헬기 등이 현장으로 출동해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현재 안개가 짙게 꼈고 바람도 불고 있어서 구조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속보가 떠요.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다고요. 10시 19분에 속보예요, 이게. 안개가 끼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거를 그냥 이게 오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수준이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오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벌써 요 바람이 꼈고 안개가 이거는 벌써 이제 구조 상황이 어렵다라는 걸 계속 시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 해양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10시 23분에 동원 세력의 함정이 33척, 해군 8척, 해경 25척, 항공기 6대 대대적으로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벌써 이제 그 보고가 들어가고 MBC 같은 경우에는 10시 30분경에 해군 함정이 20척, 헬기 한 대를 동원해서 열심히 구조에 임하고 있습니다라는 뉴스가 나와요. 해군 함정이 20척이요. 그러면 그 기자가 정말 뭘 잘못 알고 보낸 것 같은데요. 해군 측에 지금 밖에 나가 있는 배가 몇 척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20척이요. 그러니까 그게 다 구조 작업에 동원된 줄 알고 그렇게 뉴스를 냈나? 기자만을 믿을 게 아니고 아마 그거는 이제 보도자료를 뿌리고 있는 당국에서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높죠. 네. 해군에서. 네. 우리 배 20척 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양수산부 브리핑, 해경, 그리고 중대본 브리핑이 다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구조 세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언론의 오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되죠. 국정조사 당시에 KBS에는 역시 10시 38분에 함정, 해군 함정, 상선 등에 의해서 대부분 구조된 상황이며 탑승객 전원이 선박을 이탈했고 구명장비 투척 및 해군이 구조 중이라고
해군 구조 중이 아니었죠. 구명 장비 투척한 거 없고, 예, 승객들도 전원 선박 이탈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뉴스가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세월호 국정조사 당시 그 한국방송공사 보도본부장 이세강이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그 이 작전에 투입되었던 군 관계자의 발언을 지나치게 그대로 믿고 전달한 데서 빚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진술을 한 게 있습니다. 군이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군도 아마 누군가에서 통제가 되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군이 알려줬다는 얘기. 그거를 KBS에 알려줬고 KBS는 요 사람 말을 듣고 그냥 그대로 뉴스를 내보냈다는 얘기죠. 단순히 오보가 아니에요. 관계자라고 하면 브리핑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작전에 투입되었던 군 관계자라고 그러니까요. 했어요. 그건 예. 그게 국정원과 국방부가 대국민 작전들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그 작전 세력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세월호 침몰 당일날 나왔던 오보는 그냥 단순 오보가 아니다. 예, 단순 오보가 아니에요. 그 언론사뿐만 아니고 기관들도 다 똑같이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고요. 예, 이거는 예, 언론만 문제가 아니에요. 예, 단순히 오보도 아니고. 근데 더 이제 특이한 발언이 그 세월호 국정조사 당시 우원식 의원이 그 얘기를 해요. 그 진도 VTS나 목포 해경 3함대 같은데 이제 국정조사하기 전에 국회의원들이 방문하잖아요. 실질 조사한다고 현장에 방문을 하는데 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자기가 들었다고. 그러니까 목포 해경의 1, 2, 3장에는 헬기 현장 뭐 구조하러 갔을 때 사람들이 다 똑같이 모두 다 배 밖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해경들도 그렇고. 그럼 당연히 물론 가면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이상하게도 다들 해군에서부터 언론도 이렇게 나가고 해경들도 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 이게 참 특이하다. 그거는 정말 완벽한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벌어지면 인천 항만에 확인하면은 대충 나와요. 숫자가. 그렇죠. 그리고 물에 떠 있는 사람들 무전 한번 때려보면 몇 명 구조해 있는지 다 알아요. 네. 그럼 몇 명이 갇혀 있는지도 알고 실종자가 실종자라고 표현하겠죠. 실종자가 몇 명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속적으로 그런 정보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 대다수다라고 하면 이건 완벽한 거짓말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방법이 없어요. 예. 근데 참 특이하게 예, 언론도 그리고 각 기관들의 브리핑 내용도 그리고 SS 출동하는 해군들한테도 이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죠. 예, 해상에 빠져 있으니 빨리 가서 건져.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때 나중에 그 뭐 연합뉴스 기자들 막 거통치던. 예. 3일 4일간이나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왜 거짓말했냐 요거랑 연관이 있는데. 네네. 기자들도요. 확실히 그런 사건 나면은 당국의 발표랄까 이런 걸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죠. 네. 그래서 물론 가장 정확한 팩트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방송을 할 텐데 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들의 기사는 왜 믿지 않고 당국의 기사만 믿었을까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기자들도요 막 어떤 큰 규모로 있는 게 아니라 막 군소 업체들까지 다 난립하다 보면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지금에 와서야 무슨 작전 세력이 있고 뭐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만 해도 거기서 내려주는 정보가 거짓일 거라는 생각은 죽어도 못 하죠. 그렇죠. 그 정도로 정신이 없는 상황이긴 맞았어요. 그래서 해군에서 세월호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얼마나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을까? 어떤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왜 이런 그 지시가 혹시 잘못 인지를 하고 있어서 잘못 나간 지시인가? 이 지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해견에 이제 본청, 서해청, 목포소에 각각 해군에서 파견된 연락관들이 있어요. 본청 연락관하고 3함대의 이제 상황 장교, 3함대 상황 반장과 해경청 상황 장교랑 통화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9시 9분입니다. 지네트로 문자 메신저를 실시간 받고 있는데 확인해 본 결과 350명 정도 탑승객 된다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본청 해경청에 있는 상황 장교가 우리 왜 그 해경 문자 상황 상시 문자 시스템 상황실 전면 멀티큐브 화면에 그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걸 다 눈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을 지금 해군 장교가 실시간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근데 해경 문자 상황 시스템을 좀 보면 이게 그 9시 7분에 이미 승선은 450명, 승무원 224명. 이라고 해서 이미 떠요. 9시 10분에 뜨고 세월호가 6,000톤급 된다고 뜨고 그다음에 침수 중이며 침몰 위험으로 구조를 요청한다는 사항이라는 게 그 17분에 뜹니다. 문자 상시 서비스. 그럼 이걸 해군이 지금 보고 있어요. 상황 장교가. 그렇죠.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9시 33분에 1, 2, 3장이 이제 현장에 도착을 했다고. 근데 요 도착을 했다는 게 쭉 이제 문자 그 시스템을 보면 어떤 거 몇 시 도착, 몇 시 도착, 몇 시 도착이 써 있어요. 그러면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승선은 450명에 6,800톤급 여객선이 침수 중으로 침몰 위험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가 도착했는지 볼 수가 있죠. 그럼 헬기 세대 100톤급 경비정 하나 도착했다는 걸 해군이 지금 이러고 보고 있어요.
아니 지금 그 얘기 들으니까 정말 치가 떨리는 게요. 450명이 승선한 6,000톤급 배가 선박이 침수로 인해서 침몰 중이라 구조 요청한다는 상황. 네. 소름 돋는데요. 침수가 돼서 침몰하니까 구조 요청하라는 건 그 안에 배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걸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배 안에 있어요. 사람이 있다는 거를. 네,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50분에 그 문자 상황실에 보이는 게 잠시 후 침몰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56분에 현재 여객선 좌현 측이 거의 이제 침수돼서 승객들이 나오지 못한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현재 구조된 인원이 그 56명이라고 10시 5분에 떠요. 그럼 전원 구조는 뭐예요 도대체? 아직 전원구조 나오기 전원구조는 11시 1분부터 나오니까, 그 전에 상실 시스템에 이렇게 나와요. 문자 상황실에. 그럼 나머지. 이미 1시간 전에. 네. 구조한 인원 요거밖에 안 되고, 그 대부분은 침몰하는 배에 있을 거라고 보인다라고. 네. 자기들이 정보 공유가 됐는데, 네. 어떻게 11시에 전원 구조가 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세월호 침몰하고 나서 10시 43분에 그 문자 상황 시스템에 뜬 게 현재 구조 인원이 109명. 그럼 나머지는 모두 배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요 이제 TRS도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 본청 상황실에서 이게 크게 틀어놨어요. 볼륨을 키워놨어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그래서 상황실의 녹취록을 보면 TRS 교신 음성도 같이 들려요. 크게. 그럼 틀어놨다는 얘기거든요. 다 들을 수 있게. 근데 그 교신에서 이제 어떤 내용을 이제 말을 하냐면 511기 같은 경우에는 28분에 도착해서 현재 45도 기울어져 있고 대부분 선상이나 선상 배 안에 지금 탑승객들이 있다고 보고를 해요. TRS로. 그리고 48분에 62도예요. 김경일이 교신하기를 배가 이제 경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하선을 못하고 있다고, 잠시 후에 침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이제 교신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배가 잠시 후에 다시 또 침몰한다고 얘기를 하고, 좌현 현측이 완전히 침수됐다고 교신을 하고, 구조된 인원을 현재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 배에 50명 정도 타 있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승객 또 한 번 다시 승객 절반 이상이 지금 안에 갇혀서 못 나온다고. 그리고 9시 54분에 김경일이 다시 TRS로 완전 침수해가지고 현재 좌현 쪽이 완전 침수해서 더는 구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객선 좌현 쪽이 완전히 침수를 했다고 다시 또 교신을 하고, 사람들이 나올 수 없는 상태라고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현 상부 쪽으로 구조를 해야 될 거라고 교신까지 해요. TRS로. 이거 지금 해군이 다 듣고 있어요. 상황 연락관 장교 다 듣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실에서. 그리고 다시 55분에 좌현 쪽으로 사람들 지금 나올 수 없는 상태라고 김경일이 다시 교신을 하죠. 그리고 나서 완전히 눕힌 상태라고도 교신을 해요. 김경일이. 그리고 10시 21분에 90% 전복이라고 해서 TRS 교신을 해요. 511 부기장이. 근데 요 21분 교신을 하고 나서 30분 후에 헬기를 타는 SSU가 쇼트만 입고 간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건져오라고만 명령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표류 중인 사람들만 건져내라고 명령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절반 이상 못 나온다, 나올 수 없다. 계속 김경일이 얘기를 구하지 하면. 말란 얘기요. 이게 명백한 거네요. 그 명령상으로 명령 체계를 보면 구명복 입고 밖에 물 위에 떠 있는 사람들만 구조해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군에서. 네. 그래서 군에 이제 교신을 통화를 할 때 내용이 그것도 TRS 실시간으로 내가 지금 듣고 너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을. 네. 그런데 링스에게 구조대 태우지 않고 그냥 보내고, 구조할 수 없는 한문식함 보내고, 구조할 수 없는 고속정 보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아직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군대에서 추가적인 녹취록이 뒤에 더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면 팔수록 무서워요.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확실히 드는 그런 또 한 번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자, 2018년이 이제 새롭게 시작됐는데 4년째, 만 4년째, 횟수로 5년째 들어가는 거예요. 2014년에 사고가 났으니까. 올해는 진상규명 확실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세월호 의혹 시리즈 더 이상 방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자, 어쨌건 그 진상규명의 그날까지 2018년에도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싶으세요?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으세요? 새날과 연대하는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에 연락해보세요. 새가 날아든다를 듣고 연락했다 하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실 겁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입니다. 02-6049-2616 한글로 한국도메인센터.kr 홈페이지 잘 만드는 회사가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아버렸습니다.